끔찍한 범죄. 전 여자친구가 아내를 살해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변장했다. 2024년 12월 15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한 모자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일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두 모자의 시신이 외딴 숲속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파손되어 있었고 전화선이 완전히 끊겨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지배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가족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주요 의심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교묘하게 꾸며낸 음모가 그를 덮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과 숨겨진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눈이 두껍게 내리던 어느 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리아이밸리에서 조에나라는 여성은 남편 앤드류에게서 계월된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와 쇼핑을 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앤드류는 조에나가 아이를 낳은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에 쏟아부었고 그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앤드류에게 안심이 되게 했습니다. 오후 6시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앤드류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에나가 여전히 쇼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질 때까지도 조에나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앤드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가 되자 앤드류는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아들의 소식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답변은 앤드류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앤드류의 어머니는 오후 1시쯤 조에나가 전화로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약속 시간으로부터 2시간을 기다렸지만 조에나가 나타나지 않자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앤드류는 점점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에나는 평소 매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갓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던 앤드류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 가족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앤드류의 집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언제부터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조에나가 실종된 지칠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아직 심각한 범죄의 징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에나가 오랜 육아로 인한 피로로 친구나 친척 집에 가서 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앤드류는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에나가 곧 돌아올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조에나의 친구들에게 하나씩 연락하며 아내와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가 조에나를 보거나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앤드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도시 곳곳을 나누어 찾기 시작했으며 조에나가 자주 가던 곳부터 그녀가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지역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수색 끝에 다음날 새벽 3시쯤 앤드류는 결국 조에나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한 조용한 바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차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에나는 매우 꼼꼼한 성격이었기에 차 열쇠를 차량에 둔 채 떠날 리 없다는 것을 앤드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바 같은 곳에 갔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아내와 아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조사했을 때 차량 내부에는 폭행이나 혈흔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수상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6개의 긴 금발 머리카락이 놓여 있던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본 앤드류는 곧바로 경찰에게 아내는 금발이 아니며 그들이 아는 사람 중에도 금발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분명 범인이 남긴 흔적일 것이라 확신하며 경찰에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6개의 금발 머리카락을 증거로 채취한 뒤 즉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방향은 곧 피해자의 남편인 앤드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여러 사건에서 아내가 실종되거나 살해된 경우 범인이 종종 남편으로 밝혀진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앤드류가 처음부터 아내가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한 점에서 이상한 행동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밤 앤드류가 먼저 경찰에게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파손되었다고 알린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앤드류가 현장을 조작해 무언가를 감추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앤드류의 집으로 돌아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색 결과 외부인의 흔적이나 싸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으로 집에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전화선이 끊어진 위치가 매우 은밀한 곳에 있었으며 이는 침입자가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일 앤드류는 오후 5시까지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5시에서 8시 사이의 시간은 앤드류가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로 인해 경찰은 앤드류를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심들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앤드류를 조용히 감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증인과 단서를 찾기 위해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경찰은 앤드류의 집 주변을 철저히 수색했으며 조애나의 차량이 발견된 바 근처도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앤드류를 감시하던 조사팀은 그의 일상에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평범했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애나와 아들은 실종된 지 3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경찰은 앤드류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직접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끊임없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앤드류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두 번의 검사에서 앤드류는 모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후 앤드류는 풀려났지만 그는 경찰에 대해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는 조애나가 과거에 짧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애나는 전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는 결혼 후에도 전 남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조애나를 괴롭히고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조애나의 전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전 남편은 뉴저지주에 있었으며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조애나와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4개월 후 조애나의 집에서 약 160m 떨어진 하이델베르크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경찰에 전화를 걸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가족 소유의 숲을 지나던 중 심하게 부패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법의학 전문가의 검사를 통해 이 시신이 조애나와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애나는 사망 전 끔찍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신체에는 심각한 외상이 있어 뼈가 부러지는 등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의 시신에서는 어떤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아이를 해치지 않았으며 아마도 아이는 방치된 상황에서 굶주림이나 추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애나의 시신 아래에서 2가닥의 긴 금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조애나의 차량에서 발견된 6가닥의 금발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만약 이 8가닥의 머리카락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이 증명된다면 범인이 앤드류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8가닥의 머리카락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빠진 것으로 모근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의 DNA 기술로는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서로 인해 앤드류에 대한 의심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경찰은 그를 추가적으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앤드류에게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한참 생각한 뒤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질문을 바꿔 하이델베르크 근처에 사는 사람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잠시 침묵한 후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 후 앤드류는 갑자기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사실 하이델베르크에 사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그가 이미 오래전에 그 지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압박에 앤드류는 결국 하이델베르크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패트리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패트리샤와 하이델베르크에서 함께 살았으며 그녀의 말 농장이 그들의 거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사람의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으며 헤어진 뒤 패트리샤가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는 패트리샤가 그 지역에 다시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녀가 사건과 관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패트리샤의 말 농장이 조애나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14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리는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경찰은 새로운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앤드류에게 헤어진 후에도 패트리샤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질문에 2사람이 한동안 연락을 다시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앤드류는 2사람이 헤어진 지인년 후 패트리샤가 새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패트리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잠시 머물도록 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조애나와 막 사귀기 시작한 단계였으며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애나에 대한 배신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는 자신과 조애나가 결혼한 이후 패트리샤가 집을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의 진술은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패트리샤가 한때 앤드류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전에 세운 가족의 집을 잘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에 대한 가설과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앤드류는 또한 헤어진 후에도 패트리샤가 자신을 계속 괴롭혔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조애나와 아들이 살해되기 단 3일 전 조애나는 패트리샤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애나는 패트리샤가 여전히 남편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더 이상 가족을 방해하지 말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앤드류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곧바로 패트리샤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났을 때 경찰은 패트리샤가 임신 중이며 머리카락이 금발이 아닌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녀를 철저히 신문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은 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 시술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샤의 진술과 그녀의 알리바이는 명확해 보였으며
경찰은 일단 그녀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패트리샤의 현재 남자친구를 신문했을 때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패트리샤가 실제로 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과거 다툼 중에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패트리샤의 머리카락이 원래 금발이었지만 최근에 검은색으로 염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패트리샤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머리를 염색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패트리샤가 주장했던 알리바이를 검증하기 위해 그녀가 방문했다고 말한 미용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미용실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패트리샤는 그곳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패트리샤가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녀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패트리샤를 체포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해 샘플로 보관한 후 펜실베이니아로 돌아와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들은 모근이 없었기 때문에 DNA를 추출할 수 없었고 단순히 머리카락 색만으로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한 수사관이 FBI가 새롭게 개발한 DNA 분석 기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기술은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FBI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FBI는 이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1997년 6월 24일 최종 DNA 분석 결과가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패트리샤의 DNA는 조에나의 차량과 그녀의 시신 아래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패트리샤가 조에나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임을 입증했습니다. DNA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곧바로 패트리샤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이때 패트리샤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으며 경찰 앞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잡힐 줄 알았다면 이 아이를 낳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이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앤드류를 절대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앤드류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앤드류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옛 관계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 패트리샤는 다시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앤드류가 아닌 그의 아내 조에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에나는 패트리샤에게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조에나는 나는 앤드류에게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고 당신은 그를 되찾을 수 없다는 말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말은 패트리샤의 질투심을 극도로 자극했고 그녀는 그 순간 조에나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과거 앤드류의 집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 문을 쉽게 열고 전화선을 끊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조에나는 막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아들을 안고 차에 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패트리샤가 갑자기 나타나 총을 겨누며 조에나에게 자신의 차를 몰고 그녀의 농장으로 가라고 강요했습니다. 패트리샤의 계획은 조에나를 겁주고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약 14킴 떨어진 곳에서 조에나는 차를 멈췄습니다. 패트리샤가 방심한 사이 조에나는 아들을 안고 차에서 뛰어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당황한 패트리샤는 이성을 잃고 조에나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조에나가 쓰러진 후에도 패트리샤는 나무 막대기로 그녀를 무참히 때려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조에나가 사망한 후 패트리샤는 울고 있는 아이를 숲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조에나의 차를 몰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현장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각될 것을 우려해 차를 조애나의 집 근처 바 앞에 주차하고 자신의 차를 타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패트리샤는 자신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애나와 그녀의 무고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패트리샤 자신의 인생도 파괴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갓 태어난 그녀의 딸이 어머니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맹목적인 질투와 통제되지 않는 질투심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패트리샤가 과거를 놓아주고 현실을 받아들였다면, 혹은 앤드류가 초기에 전 연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관계에서 확실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모호한 감정을 남겨둔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일 수 있으며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